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일병 김서구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있던 미국 태평양 함대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 당한 거예요. 당연히 복수죠. 네. 일본 본토 폭격. 적지의 한복판에서 폭격을 한 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말만 들어도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네. 게스트로 함께하는 네. 박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종혁입니다. 종혁 씨, 오늘 들려드릴 그날 군대 이야기의 결정적인 힌트가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올 때마다 이런 선물이 하나씩 있네요. 뭐 들어있을까? 좀 약간 설레는데 한번 볼까요? 짜라란! 오, 너무 귀여운데. 네. 아니 이게 무슨 비행기예요? 자, 이 비행기가 바로 B-25 미첼 폭격기인데요. 여기 바다 위 아닌가요? 망망대해 같은데. 여기는 일본 본토에서 1200km 떨어진 태평양 바다 위입니다. 아, 미국 폭격기가 일본 본토와 멀지 않은 곳에 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벌써 심장이 막 쫄깃해지는데 막 이륙한 B-25 폭격기가 발진한 곳은 당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인 USS 호넷인데요. 이 함정의 갑판 위에는 지금 막 이륙한 폭격기 말고도 15대가 더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총 16대의 미국 폭격기가 일본을 향해 날아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바로 일본 본토 공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특공대원들은 적지의 한복판에서 폭격을 한 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벌써 뭔가 슬플 것 같아. 아니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설마 죽으러 간다는 건가요? 그래서 모두가 걱정했던 이 위험천만한 작전의 이름이 바로 둘리틀 공습 작전인데요. 미국은 왜 이 작전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모험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 DC. Yesterday,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아니 완전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치욕의 날.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하와이 진주만에 있던 미국 태평양 함대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 당한 거예요. 와, 일요일 아침이면 솔직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미국은 엄청난 전력을 잃는데요. 불과 2시간 남짓한 공격에 군함 18척 이상을 잃고 항공기는 190여 대가 폭파됩니다. 여기에 추정되는 사상자가 최대 3,600명. 3,600명. 와,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네요. 한마디로 아주 뼈아픈 한 방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미국 군부는 물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당연히 복수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해 공군 수뇌부들을 불러 당장 이것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이것. 일본 본토 폭격.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미국과 일본이 사실 이게 좀 먼 게 아니잖아요. 태평양 건너에 있는 일본을 어떻게 공격을 한다는 거지? 그거야
일본처럼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잔뜩 싣고 전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일본 본토로 가까이 간 다음에 파바방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빨리 공격 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수를 하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진주만 공습으로 전력을 많이 잃었잖아요. 특히 전함. 항공모함을 전함의 호위 없이 일본 근해까지 끌고 간다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 장수가 부하들 없이 혼자 싸우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뾰족한 방법은 없고 모두가 고심하던 바로 그때 바로 그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항공모함에서 폭격기를 띄우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도 덩치가 꽤 큰 중형 폭격기를 띄우자는 거였는데요. 당시엔 육군 폭격기를 해군 항공모함에 싣는다는 발상은 고정관념을 깬 혁신이었습니다. 그게 왜 혁신인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함재기들은 항속거리가 짧고 폭탄을 달 수 있는 무게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항공모함 주변에서밖에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속거리가 훨씬 길고 폭탄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원거리 폭격기를 띄우자는 아이디어가 채택됩니다. 기존 함재기보다 상대적으로 항속거리가 기니까 그만큼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서 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항공모함이 안전해진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형이 둘리틀 공습 작전을 수행했던 B-25 미첼 폭격기인데요. 폭탄을 가득 실었을 때 무게가 13톤에서 최대 15톤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통 해군 함재기보다 4배 정도 더 무거운 건데요. 와, 진짜 무겁다. 그럼 이게 활주로 해서 뜨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멀리 최대한 이렇게 가야지 좀 뜨지 않을까요? 힘을 받으니까. 네, 맞습니다. 비행기가 크고 무거울수록 떠오르는 힘, 즉 양력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와야 하는데요. B-25 폭격기는 속도가 나려면 최소 300m의 활주거리가 필요했습니다. 300m. 그런데 항공모함의 활주거리는 절반도 채 채 안 안 됩니다. 됩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거리인가요? 여기서 아니, 솔직히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바다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하지만 불가능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군인 정신이잖아요. 먼저 이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최고의 조종사들이 모였는데요. 팀을 꾸릴 때 매우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임무라고만 말하고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모든 장병이 no problem이라며 자원했다네요. 그렇게 최정예로 구성된 80명의 특공대원 앞에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순간 모두가 깜짝 놀라고 합니다. 왜? 누가 왔길래요? 왜? 바로 미국 파일럿의 전설이라 불리는 제임스 둘리틀 중령이었거든요. 아까 작전 이름 둘리틀 공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둘리틀 중령의 이름에서 딴 건데요. 둘리틀 중령은 비행 경주 대회에서 수없이 우승할 만큼 조종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또 MIT에서 항공공학을 연구해 창밖을 보지 않고 오직 계기판의 수치만 믿고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파일럿이기도 합니다. 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파일럿 중에 파일럿. 다음은 B-25 미첼 폭격기를 개조해서 항속거리를 최대한 더 늘리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연료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고 불필요한 장비는 떼버리는 거죠. 그냥 완전 다이어트를 해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중량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우선 하단에 기관총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또 연락용 무전기와 기내 조명탄을 뗍니다. 무전기까지. 설마 또 있나요? 그럼요. 꼬리 쪽에 기관총도 제거합니다. 아니, 무기까지 다 떼어버리면 이거 말만 들어도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묘책을 하나 준비했죠. 묘책이요? 요책. 정답은 네.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 2개를 검게 칠해서 막대기 2개를 검게 칠해서 폭격기 꼬리에 꽂아 놓는데요. 이게 멀리서 보면 진짜 59경 기관총처럼 보였다고 해요. 뭐 가짜 CCTV 막 이런 것처럼.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와.
기발했네요. 전문 용어로 차 떼고 포 떼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공격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할 건 또 해야죠. 500파운드짜리 폭탄이 4발씩 장착됐는데요. 3개는 통상적인 고폭탄이고 하나는 소위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어낸 만큼 연료 탱크를 설치해서 원래 약 2,100km였던 항속거리를 최대 3,200km로 대폭 늘리게 됩니다. 오, 엄청 늘었네요. 그럼 이제 드디어 준비가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남았는데요.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걸 염두해 활주거리를 아주 짧게 설정한 뒤 폭격기를 띄우는 그런 맹훈련을 3개월에 걸쳐 진행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안 되면 되게 하네요. 드디어 마침내 4월 1일 제발. 둘리틀 특공대원들은 B-25 폭격기를 실은 항공모함 호넷에 오릅니다. 그리고 출항 며칠 후 선내에서는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일본 도쿄다. 그때까지도 어디 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와, 그럼 다들 듣고 자원한 걸 좀 후회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에 되갚아주러 간다면서 오히려 모두가 열광했다고 하네요. 너무 멋있다. 드디어 4월 18일 아침 태평양을 가로질러 B-25 폭격기를 실은 호넷이 일본 본토에서 1200km 떨어진 곳까지 몰래 접근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안 돼.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일본의 초계정에 초계정에 발각되고 만 발각되고 거예요. 아, 그럼 들킨 거죠? 호위함들이 바로 격침을 시키는데요. 하지만 이미 본토에 긴급 무전을 날린 뒤였습니다. 큰일 났네요. 아, 큰일 났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여기에 예상외의 변수까지 발생합니다. 자, 이번엔 작전을 앞둔 그날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근데 여기 항공모함이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거 보이세요? 네. 파도가 가판 위로 넘어오고. 근데 이런 날씨에 폭격기가 뜰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일찍 정체가 탄로나면서 계획한 위치보다 300km 이상 더 먼 지점이었고 시간도 10시간이나 더 빨랐어요. 이런저런 악조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바로 둘리틀 중령이었습니다. 후퇴냐 진격이냐 운명의 기로에 선 거죠. 마침내 결정을 내린 둘리틀 중령. 그의 선택은 출격이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대단한 용기인 것 같은데. 아니, 더군다나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한 번 가면 항공모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대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B-25 폭격기가 항공모함에 다시 착륙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항공모함의 안전인데요. 안 그래도 몇 척 없는 항공모함을 계속 일본 근해에 뒀다가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폭격기들을 띄우자마자 항공모함 부대는 즉시 전속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결국 귀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출격해야 했던 거네요. 네, 그렇게 둘리틀 특공대는 즉각 이륙 준비에 돌입하게 되고 1번 폭격기의 조종사는 다름 아닌 둘리틀 중령이었습니다. 중령이었습니다. 폭격기에 오른 둘리틀 중령은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인 상태에서 항모의 선수가 파도에 의해 솟구치는 타이밍에 맞춰 흰색 유도선을 따라 달려나갔습니다. 과연 폭격기는 뜰 수 있을까요? 떠야 된다. 이륙에 성공합니다. 아, 진짜 너무 대단해요. 둘리틀 중령이 성공하자 뒤이어 폭격기 16대 모두 풍랑이 몰아치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륙에 성공합니다. 와, 그럼 이륙에 성공한 특공대원들은 바로 출격을 했나요? 네, 둘리틀 특공대는 즉각 일본 본토를 향해 출격합니다. 근데 아까 그 탄로가 났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뭐 어디 와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러게요. 어땠을까요? 항공모함을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조종사들의 시야에 일본의 해안선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는 동안 예상했던 적의 요격이 없었습니다. 미리 발각이 됐고 알렸을 텐데
방공태세를 안 갖췄다고요? 일본이 판단을 잘못한 거였습니다. 아, 일본군은 호넷에서 항속거리가 짧은 함재기가 뜰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일본 본토에 좀 더 가까이 온 뒤에 공격하겠지 하고 한마디로 시간이 좀 있다고 속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폭격기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일본군이 착각하고 있던 그 시각 미군의 B-25 폭격기는 각기 목표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무혈 입성을 한 거네요. 그나저나 일본 시민들이 정말 화들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머리 위로 비행기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일단 화난 대낮이었고요. 더군다나 일본은 본토를 제대로 공격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본토는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모두가 안심하고 있던 그 순간 이렇게 도쿄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폭탄이 하나 둘 떨어집니다. 처음 겪는 공중 폭격에 시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대피했습니다. 일본 측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어요? 미국 자료 기준으로 90여 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건물은 가옥 수백 채와 군수공장 몇 곳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물리적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습작전의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자기들의 본토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고 살았는데 깜짝 놀랐겠네요. 그럼 지금 두리틀 특공대원들은 임무를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원래 계획은 중국 국민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남부 절강성의 비행장 몇 곳에 착륙하는 거였는데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국 영해와 중국 내 일본군 점령지에 거의 불식착하고요. 한 대는 소련 영토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특공 대원들 모두 무사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폭격기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일본군에 체포됐는데요. 이 중에 또 3명이 처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국으로 귀환해 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럼 둘리틀 중령은요? 다행히 둘리틀 중령도 중국을 거쳐 무사히 돌아왔고 이후 명예훈장을 받고 2계급 특진했다고 합니다. 둘리틀 공습이 일으킨 나비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바로 전황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데요. 일본은 재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방어선을 무리하게 넓혀 군의 전력이 분산됐고요. 최대의 패착은 미드웨이 해전을 성급하게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공세 주도권을 미국에게 뺏길까 봐 전투를 서둘렀고 결국 패하면서 전력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거네요. 아, 이 여파가 미드웨이 해전까지 연결된 거네요. 오늘은 이렇게 모든 것이 불투명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적진을 향해 날아간 둘리틀 특공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떤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이 둘리틀 중령이 가장 먼저 이륙하는 일본 폭격기의 조종대를 잡은 게 그게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나는 어떤 일에도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투에서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기나 전술도 물론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큰 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92년 4월 12일) 거북선을 시험 운행하고 총통 발사 시험까지 성공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음 날인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와, 하루 사이로 와. 전승 신화의 시작인 옥포해전입니다. 왜군 4천여 명이 전사한 데 반해 사망 0명. 압도적인 승리네요. 조선의 수군을 최강으로 만든 이순신의 사람들,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